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서화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의학의 고유의 모델을 따르려는 노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정신질환의 진단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표적인 진단 분류 체계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통해 본 진단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진단 체계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비정상인 정신질환을 나누는 것도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질병에 대한 개념, 즉 병인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분류가 더욱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은 분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정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류는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 근거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틀이 없다면 관찰조차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식의 축적도 불가능하지요. 이런 필요에 따라 정신의학도 질병을 나누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크레펠린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이 두 가지의 질병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WHO에서 발간하는 국제 질병 분류입니다. 1893년 1판이 발간되었고 1948년에 WHO에서 담당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WHO 회원국의 보건 향상을 위해 모든 질병에 대한 분류와 코드를 수록하고 있죠. 현재는 11판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질병분류에는 각 질병마다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신행동장애는 F코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질병분류인 KCD도 IC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행동장애가 F코드로 진단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F코드 낙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발간합니다. 1952년 정신의학회에서 1판을 발간하고 수정을 거쳐 현재는 5판까지 발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학문의 발전을 미국에서 주도한 면이 크기 때문에 정신의학의 연구는 이 DSM의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신의학의 바이블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죠. ICD와 DSM은 이 버전업을 통해 점차 닮아가는 추세입니다. 정신의학에서 DSM은 바이블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DSM의 역사와 논란은 정신의학의 고민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DSM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DSM 이전에도 정신질환은 존재했고 이를 부르는 병명이 있었지만 합의된 병명은 없었고 질병의 분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9세기 정신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하고 마땅한 치료도 없었던 정신과는 의학의 서자로서 존재했죠.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의학적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전투불능이 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 때문에 정신과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정신질환 분류에 대한 초기 틀이 잡히고 1952년 ICD-6를 기반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판을 간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의 DSM은 정신과 의사들조차 보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정상과 비정상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큰 유행을 타면서 인간 정신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아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존 쿠퍼와 같은 학자는 같은 정신질환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진단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조현병으로 진단하는 사람은 영국에서는 조울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로제나는 가짜 환자 8명을 정신병원에 성공적으로 입원시키면서 정신진단의 취약점을 들추어냅니다. 또한 의학 외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질병군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정신의학계는 이런 도전에 맞서 1980년 의미 있는 첫 DSM인 DSM-3를 발간하고 현재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DSM-5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DSM-3의 명백한 목적은 평가자 간 신뢰도가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환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정신 이상은 병인론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른 질병의 분류를 포기한 셈이죠. 자연스럽게 진단의 타당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A 환자의 증상을 보고 B 의사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C 의사도 우울증으로 진단하면 되는 것이지 A 환자의 증상이 정말 우울증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DSM-3가 발간된 지 약 30년이 지나고 DSM-5를 계획할 당시에는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생물학적 근거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자로 표기하던 버전도 소수점이 가능하도록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였죠. 그러나 이런 희망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좌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에 대한 비판은 대표적으로 1970년대 정점을 맞았던 반정신의학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름 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이 사조는 DSM-3의 발광과 탈시설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진단의 인플레이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DSM-1 당시 100여 개의 진단은 현재 350여 개의 진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병의 수뿐 아니라 진단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HD의 경우에도 DSM-4에서는 7세 이하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 DSM-5에는 12세 이하로 상향되었죠. 진단이 더욱 포괄적이 된 것입니다. 영국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이를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재치 있게 풍자하였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정신질환 분류 체계인 DSM을 통해 정신의학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공부하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